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이번 주 제목은 난장판인 정치권을 갈아엎자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정치를 보면서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잖아요. 뉴스를 보면 항상 짜증만 나고 대선 후보를 봐도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해가지고 사실 누가 더 좋냐보다 누가 덜 나쁘냐를 기준으로 투표를 하게 된 지도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선거는 좋아서 뽑는 게 아니라 차악을 뽑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여론조사를 봐도 그래요.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조사마다 1위 후보가 휙 바뀝니다. 물론 요즘에 국힘당 후보가 결정된 뒤에는 흔히 이제 컨벤션 효과라고 하죠. 윤석열이 치고 올라와가지고 거의 40% 중반대를 꾸준히 보이고 있어요. 그럼 그 전까지는 여론조사마다 1위 후보가 바뀌고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10% 차이로 크게 이겼다가 또 다른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또 크게 이기고 뭐 이런 식으로 조사마다 달랐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 후보가 많이 높은 편인데 또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바뀔 수 있다거나 이렇게 대답하는 비율도 높습니다. 여론조사 이야기도 하려면 할 게 많겠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 대선에서 중요한 게 뭐냐 물으면은 뭐 이제 보통 사람들이 경제를 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경제를 잘할 것 같은 후보를 고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를 꼽는 경우가 많은데 같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더 높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참 혼란스럽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 지금 정치판 자체가 정말 이제 혼란스럽고 개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이 이 정치판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겠나 뭐 이런 것들을 사안별로도 자세히 살펴보고 원인이 뭔지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민이 정치판에 왜 환멸을 느끼냐 보면은 먼저 꼽을 게 정치판에서 정말로 국민을 위해주고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나 공약이 정말 국민을 위해주는 진정성이 있고 뭐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느낍니까? 정치인이 말을 뭐라고 하든지 간에 진정성이라고 없다고 생각하죠. 정치인들은 원래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가 집권하기 위해서 상대를 무너뜨리는 거다, 이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오늘은 이렇게 주장했다가 내일은 또 말을 바꿔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해도 원래 그런 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겠냐를 최근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려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발사주 사건을 예로 들어서 볼게요. 고발사주는 윤석열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해가지고 김웅 의원에게 전달을 하면서 뭐 유시민, 최강욱 이런 사람들 좀 대신 고발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사건이에요. 이게 문제긴 문제죠.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지니까 국힘당이 변명을 좀 해보고 이제 눈 화살을 돌리려고 박지원 국정원장을 걸고 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제보자가 제보하기 며칠 전에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났다. 그래서 이거는 고발 사주가 아니라 박지원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이고 제보 사주다. 뭐 이런 프레임으로 바꾸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박지원 국정원장이 입장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아니다 이렇게 잡아떼면 그만일 거 아니에요. 근데 박지원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내가 윤석열 측근의 비리 자료를 가지고 있다, 여차하면 터뜨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나를 건드리냐, 잠자는 호랑이의 꼬리를 밟지 마라, 잠에서 깨서 콱 물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비를 건 거죠. 도발한 거죠. 그러니까 국힘당이 완전 발끈했죠. 야 협박이냐 뭐냐 하면서 완전 아수라장이 됐어요, 정치판이. 그러니까 개싸움도 이런 개싸움이 없었다. 그 다음으로 대장동 사건을 한번 볼까요? 대장동 사건도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국힘당이 왜 100% 공공개발 못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100% 민간 개발 되려던 거를 절반은 공공개발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가져가려던 이익을 떼가지고 공공이익을 챙긴 건 확실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이재명 후보가 잘한 게 맞아요. 그런데 국힘당이 이재명 측이 뭔가 빼돌린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분명히 돈을 따로 챙겼을 거다. 그래서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게이트다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사를 하니까 나오는 게 뭡니까? 결국에 돈 받은 사람은 국힘당 이 곽상도 전 의원이었다는 게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어요.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줬다느니 뭐 하는데 그러면 이게 뭐예요? 국힘당은 이재명 게이트라고 했는데 정작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는 거는 곽상도 국힘당 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라 국힘당 게이트인 거 아닙니까?
또 국힘당이 자기 자신을 공격한 것도 아니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국힘당이랑 언론들이 또 뭐라 그랬냐면은 이재명 후보한테 왜 100% 공공개발 못했냐 이랬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랑 민주당이 그러면은 개발이익 환수법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방지하자 해가지고 대장동 방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힘당이랑 언론이 180도 태세 전환을 해가지고 이번 그 대장동 방지법이 민간개발 위축시킨다고 반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힘당이 100% 공공개발 왜 못했냐, 개발이익 환수 왜 못했냐 이렇게 제기를 했던 건 다 그냥 하는 말이었던 거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었던 것 뿐이죠. 실제로 100% 공공개발을 하거나 개발이익 환수를 할 생각이 국힘당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국힘당한테 진정성이 있습니까?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도 그래요. 민주당에서도 경선을 하면서 대장동 의혹을 문제 삼아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국힘당만 대장동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면은 국민들이 보기엔 뭐 쟤네들끼리 원래 싸우는 거지, 그냥 뭐 늘 하던 정치적 공격이겠구나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대장동 개발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보기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긴 있나 본데 하고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국힘당 지지자 말고도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절반 정도는 대장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 경선 내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하면은 실상은 국힘당이 이재명 게이트라고 공격을 했는데 정작 나오는 건 국힘당 게이트더라. 그리고 국힘당이 개발이익 환수를 왜 못했냐고 하면서 정작 개발이익 환수법을 반대하고 있더라.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장동 갖고 문제 삼으니까 여전히 대장동 논란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수단으로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사실 없는데 오히려 문제가 될 게 국힘당의 말바꾸기,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아니면 국힘당 게이트 아니냐 이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여전히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재명 후보의 태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9월 28일 날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를 공약으로 하고 싶었는데 색깔론 공격당할까 봐 못했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스스로도 비겁했던 거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말 비겁했던 게 맞아요. 여기서 이재명 후보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말대로 개발이익 환수제를 처음부터 공약으로 내걸었으면은 이재명 후보가 색깔론 공격을 받을 수는 있었겠지만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은 선제적으로 차단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됐죠. 대장동 논란이 되니까 그제서야 개발이익 환수제를 꺼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합니까? 개발이익 환수제를 대장동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내세운 공약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공격을 당하니까 이제야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재명 후보가 환수제를 추진을 해도 이게 논란을 완전히 가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의 비겁함이 논란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만약에 대장동 논란이 터지지 않았으면은 이재명 후보가 개발이익 환수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처음부터 개발이익 환수제를 할 생각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없었던 거죠. 이재명 후보는 원래는 이거를 공약으로 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장동 논란이 터지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표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공약으로 이제 부랴부랴 내세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이면 신념이나 아니면 자기 생각, 주관에 따라서 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표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이런 정책을 꺼내들었다가 상황이 바뀌면 또 있던 정책도 그만둬 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닌 게 아니라 벌써 그런 조짐이 있어요. 뭐냐면 기본소득이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좀 있으니까 좀 조율 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아니, 경선 후보일 때 정책이 따로 있고 본선 후보일 때 정책이 또 다르고 대통령이 되면 정책이 또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맞습니까? 이런 논리면 지금은 민주당 후보가 됐으니까 민주당이랑 정책을 조율하고 대통령 당선되면은 이제는 전체 대한민국을 대표하니까 국힘당이랑도 정책을 조율하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국민이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기본소득을 냈다가 민주당이랑 합의 안 되면 접을 거예요? 국힘당이 동의해주면 포기합니까?
그런 식으로 공약 내세우는 건 일종의 사기예요. 기본소득 보고 이재명 대선 후보로 당선시켜준 사람한테 사기치는 거잖아요. 이게 기본소득을 하겠다는 태도입니까? 그리고 애초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승인을 받아서 아니면 민주당이 추진해주는 거를 따라서 기본소득 하려고 하면은 못해요. 민주당이 스스로 기본소득을 할 생각이 있었으면은 이재명 후보가 없었더라도 진작했을 겁니다. 그러면 뭐하러 국민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겠어요? 이낙연도 어차피 기본소득 할 거고. 그럼 이낙연 그냥 지지했겠죠?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 내에서 힘도 더 센 거 아니에요? 개파도 더 있잖아요. 민주당이 원래 할 생각이 있었으면은 이재명 후보보다 이낙연 후보가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은 원래 그런 거 할 생각이 없었죠.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할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을 밀어붙였고 국민의힘에서 거기다 호응을 보였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앞으로도 그렇게 밀어붙여야 기본소득을 만약에 하려고 하면은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뭡니까? 진보적인 정책을 내놔서 진보표도 얻고, 근데 보수표도 얻으려고 보니까 진보적인 정책을 슬그머니 내리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보수표도 얻겠다, 이런 심보인 거죠. 근데 이게 바로 구태정치라는 겁니다. 여기에 진정성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상황이 바뀌었다. 아니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달라. 뭐 이러고. 기본소득은 이재명 후보가 나중에 가서 뭐라고 말을 바꿔도 국민은 이미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으로 생각해요. 기본소득을. 근데 기본소득을 그만둔다. 그러면 국민은 기만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이런 식이니까 국민이 국힘당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둘 다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을 볼까요? 부동산 폭등은 문재인 정부의 명백한 실책이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전월세 주택을 늘린 뒤에 전월세 상한제를 하겠다. 약간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그 전월세 집을 수량을 늘리려고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은 엄청난 세제 혜택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막 사들이는 거죠.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집을 사람들이 막 사니까 집값이 폭등한 거거든요. 그게 완전히 정책 실패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5월에 부동산 문제가 가장 아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과도 하고. 근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바로 잡을 능력은 둘째치고 생각이 있냐 했을 때 없습니다.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돌려놔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문제의 원인이 된 임대사업자 특혜부터 없애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부동산 문제로 문재인 정부가 곤혹에 빠지면서 처음에 사과하고 막 이럴 때 이 특혜를 없앤다고 했어요. 이 특혜를 없애려고 추진 중인데 이거 사실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의혹이 제기가 됐더니 이 강병원 의원 이런 사람들이 근거 없는 소리다. 가짜뉴스 이렇게 하고 반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특혜 폐지를 안 했어요. 그래놓고 지금도 부동산 잡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죠.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부동산 이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다른 부동산 잡겠다면서 다른 거 하고 있으니까 안 잡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뭐하냐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들겠죠. 열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힘당이 부동산 가지고 문재인 정부 공격하는 것도 진짜 웃기지도 않은 짓입니다. 국힘당은 토건적폐 그 자체잖아요. 이명박 보십시오. 토건 세력 돈 주려고 전 국토를 4대강으로 파버렸어요. 윤석열은 뭐합니까? 소문난 부동산 업자. 이제 국회가 정부한테 자기네 회사한테 이 수주하라고 해가지고 압력을 줘가지고 제 가족 회사한테 막 수주 주고 이 박덕흠을 부동산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최근에도 종부세 이야기 하잖아요. 종부세 내는 사람 이제 한 자릿수밖에 안 됩니다. 부자들을 위한 세금 정책이거든요. 아니 애초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집값을 내리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손해네? 이렇게 느껴지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집 갖고 있는 게 오히려 안 좋겠는데? 이 정도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야, 집 못 가지고 있겠다.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윤석열처럼 종부세 내리고 무슨 세 내리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집 여러 개 갖고 있고 더 사들이고 이렇게 좋은 환경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이 무슨 부동산 이야기를 합니까? 결국 보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세력은 없어요. 문재인 정부도 잡을 생각이 없고 윤석열 국힘당에서도 잡을 생각이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부동산 문제는 국민이 분노하면은 야당이 거기에 편승해서 정부 공격하는 용도예요. 박근혜가 정권 잡으면은 민주당이 부동산 가지고 박근혜 정부 공격하고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잡으면은 국힘당이 부동산 가지고 문재인 정부 공격하고, 그러면서 정작 자기들은 집값 잡을 생각은 없고 오히려 부동산 폭등으로 수혜를 입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냥 부동산도 지들끼리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수단일 뿐이다. 다음으로 경선 과정인데,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경선 과정이 완전 난장판이었죠. 물론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끼리 서로 싸울 수도 있죠. 서로 공격도 하죠. 그런데 지금은 좀 도가 지나쳤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반대쪽 후보 측에서 이재명 후보가 구속될 수 있다 이랬어요. 국힘당에서도 그랬어요. 윤석열 후보는 구속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위가 엄청 셌어요. 그리고 경선이 끝나고도 어떻습니까? 이낙연 후보도 민주당에 의의 시청했어요. 그러면서 경선 불복을 처음에 했죠. 나중에 뭐 승인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홍준표도 불복은 아니지만 비리 대선 참여 안 하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낙연 지지자는 윤석열 뽑는다 이재명 뽑을 바에 이러고, 홍준표 지지자는 윤석열 뽑을 바에 이재명 찍겠다 이러는 판이에요. 개판 아닙니까? 그리고 국힘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을 후보로 선출한 것 자체가 웃기는 일입니다. 예전에 윤석열 검찰이 조국 장관을 공격할 때 국힘당이 뭐라 그랬냐면은 범죄 피의자를 어떻게 공직에 둘 수 있냐 이러면서 릴레이 삭발까지 했어요. 그런데 정작 지네들 대선 후보는 어떻습니까? 윤석열은 지금 수사 중인 게 공수처랑 검찰이랑 합해가지고 5건이에요. 5건의 사건에서 피의자입니다. 거기다가 아내인 김건희도 2건, 장모도 3건 해가지고 합치면 10건이에요. 피의자는 공직을 맡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게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었으면은 국힘당이 윤석열을 후보로 삼을 수 없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정치판에 신념도 아니면 상식이나 진정성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냥 권력 다툼만 있는 거다. 이런 개싸움판에서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보세요. 국민은 힘들어 죽겠는데 민생을 정말 돌보는 곳이 있습니까? 윤석열은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13조 쓰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지는 자영업자한테 50조를 쓰겠대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리고 지금 예산 시즌이거든요. 예산안 처리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이 50조 이야기를 하니까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야 그러면 지금 예산안 처리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면 지금 내년에 50조 지급하려면은 지금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예산을 통과시키자 이랬더니 국힘당에서 거절했어요. 안 된다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요소수 사태가 10월 초중순부터 예견이 됐었어요. 10월 중순에 중국 정부가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부터 요소수 가격이 막 뛰고 업계에서는 막 요소수 구한다고 동분서주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부가 그때는 손 놓고 있다가 이게 큰 문제로 대두되니까 이제서야 막 구하러 다닌다고 난리예요. 처음에 몰랐대요. 요소수가 비료인 줄 알았다고. 이렇게 큰 문제가 될지 몰랐대. 근데 이것도 웃겨요. 아니 요소수가 비료인 줄 알았다고 쳐봅시다. 근데 비료를 그러면은 중국이 수출을 제한을 해가지고 공급이 딸리게 됐어. 그럼 비료면 안 구해도 되는 거예요? 비료였어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비료인 줄 알고 대책을 안 세웠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한 거예요. 윤석열은 거기다 윤석열은 어때요? 요소수를 물어보니까 뭐 질문도 못 알아들었다가 뭐 희귀 광물이니 어쩌니 막 이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한심하죠. 그러니까 누가 더 낫냐 마냐는 따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민생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정치권이 국민의 관심에 없고 정쟁만 일삼냐. 이걸 보면 그거는 국힘당도 물론이고 민주당도 모두 기득권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권력을 잡는 데만 관심이 있고 국민을 위하고 사랑하는 정신이 없어요. 국힘당은 원래 기득권 집단이죠. 국힘당은 출신 자체가 모두가 뭐 판사, 검찰, 교수 뭐 그런 거잖아요. 그 국힘당은 철두철미 기득권을 대변해요. 종부세 인하하겠다. 대한민국에서 뭐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내는 종부세 이야기 맨날 하잖아요.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도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가 이렇게 개판인 이유를 언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발언도 많이 보셨죠? 이재명 후보도 이러잖아요. 솔직히 힘들다, 도와달라, 언론이 문제다, 우리가 언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호소하지 않습니까? 물론 언론도 문제죠. 적폐 언론도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국민이 그래서 가짜뉴스 처벌법 만들자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안 만든 건 누굽니까? 민주당 아니에요? 아니 민주당은 가짜뉴스 처벌법을 자기가 안 만들어 놓고 가짜뉴스 탓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언론만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더 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가짜뉴스 처벌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게 근본 문제인 거예요. 왜입니까? 근본적으로는 민주당이랑 국힘당이랑 다를 게 없다. 민주당이랑 국힘당 모두 그냥 기득권 세력이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 티가 나잖아요. 재산 보십시오. 국힘당 31억 원이에요. 대단하죠. 민주당도 17억 원입니다. 평균이. 국민들 평균 자산이 17억 정도 되나요? 안 돼요. 이 통계를 보니까 전체 국민의 평균 자산은 5억이래요. 작년 발표치로. 근데 이 평균도 정말 대다수 사람이 5억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5억이 평균인 게 아니라 뭐 부자가 워낙 많으니까 이 부자들이 돈이 워낙 많으니까 평균을 그냥 치면 5억이 되는 건 거고 중위값 그러니까 부자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쫙 세워가지고 가운데 있는 사람의 재산이 얼마냐 이렇게 보면은 2억이래요. 2억. 그래서 국민은 재산이 2억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국힘당은 30억, 민주당은 17억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만 봐도 둘 다 기득권인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사퇴를 했어요. 재보궐선거 때는 어땠습니까? 김상조라고 대표적인 개혁론자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갔어요. 근데 이 김상조가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법이었거든요. 근데 그 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전셋값을 14% 인상을 했어요. 양심이 있으면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 민주당도 자기가 법을 만들긴 했지만 속마음은 자기도 기회가 되면은 5% 이상 14%씩 올리고 싶은 거예요. 민주당 중에 진보적이라고 하는 박주민 의원도 이 월세 인상 때문에 재보궐선거 때 박영선 캠프에서 사퇴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자신이 소년공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도 공장 노동자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예요? 변호사예요. 노동자가 대선 후보가 된 게 아니죠. 변호사가 대선 후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마저 이러니 정치권에 기득권 세력밖에 없다. 그러면 국민에 밀착해 있고 국민을 대변하는 세력이 국회 정치판에 단 하나도 없는 거죠. 정치권이 이렇게 모두 기득권으로 구성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태가 있어요. 첫 번째로 미국의 아부굴종하는 세력밖에 없다는 거고, 두 번째로 하나같이 민주노총을 적대시한다는 거고, 세 번째로도 민족 문제에서 제대로 된 관점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먼저 미국 문제 살펴보면 미국의 아부굴종하는 거는 기득권의 공통점입니다. 미국의 아부굴종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뭐 미국이랑 교류를 해야 되니까 잘 보이고 뭐 이런 거랑 다른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한테 미국 중요하죠. 중국도 중요해요. 인도도 중요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가 중국의 아부굴종하고 인도의 아부굴종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PPT에 있는 거는 국힘당 내용인데요. 국힘당이 미국에 아부굴종 한다는 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몇 개만 예로 들면은 이준석은 얼마 전에 미국에 갔었는데 미국이 바라는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알랑방귀를 끼면서 쿼드에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쿼드가 대중국 안보 협의체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중국과의 마찰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하라고 해도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하겠다고 물어보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이렇게 알랑방귀를 끄는 겁니다. 윤석열은 뭐라 그랬냐면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아부를 하면서 사드 있잖아요. 미국이 지금 한반도에 한국에 사드를 배치해가지고 그 사드 때문에 한국이 중국이랑 괜히 마찰을 겪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은 야 내가 사드를 더 들여오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반발하면 어쩌냐 이렇게 하니까 야 이건 우리 주권이다 밀어붙여도 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주권자로서의 태도입니까? 미국의 아부굴종하는 거죠. 미국의 아부굴종하는 거는 국힘당이나 민주당 이재명 후보나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11일에 미 국무부 차관보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를 만나고 왔어요. 말이 만남이지 사실 면접이죠. 면접. 그래서 문제도 됐었어요. 야 무슨 미국 관리가 대선 후보 면접 보냐 이래가지고 문제도 됐었는데 근데 이 만나는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가 한 말이 한미동맹 때문에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했다. 이렇게 한미동맹을 예찬을 했습니다. 나 미국 좋아한다. 이런 뜻인 거죠. 근데 사실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도와준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재명 후보가 5.18을 자신의 사회적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5.18에서 우리가 안 게 뭡니까? 미국이 배후에 있다는 거였어요. 미국이 승인해서 5.18 학살이 일어났던 거다. 전두환이 진압하지 못하면 미국이 진압하려고 항공모함까지 부산에 대놨던 거다. 이걸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파리학번이거든요. 그때 대학생들이 학생운동하면은 반미운동 했습니다. 미 문화원 방화 사건, 1985년에는 미 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농성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재명 후보의 절친이랄까요? 마음에 빛처럼 있는 운동권 동료였어요. 그런 이재명 후보가 5.18이나 이런 거에서 미국의 역할, 미국의 실체를 모르고 있겠나?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미국한테 가서 민주주의가 한미동맹 때문에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밑에 기사도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미 상원 의원에게 미국 때문에 식민지배 당했다. 분단도 미국 때문에 돼가지고 한국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 자체도 미국이 한국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느 정도는 아는 거죠. 이 발언 때문에 진보적인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한테 기대를 모으기도 했어요. 근데 이 발언도 사실 맥락을 잘 봐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미국 상원 의원한테 야, 미국이 문제다. 미국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남북관계 개선하려는 노력에 간섭하면 안 된다. 뭐 라거나 아니면 뭐 한미관계가 불평등한 거를 바로잡아야 한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가 이 역사 얘기를 왜 했냐 하면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상원 의원이 한미일 근현대사를 잘 알고 관심이 있길래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야기 꺼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그런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난 이런 걸 알고 있다. 이런 지적인 대화를 하는 게 호감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환경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 환경에 대한 지식을 나눈 거랑 비슷한 건 거죠. 호감 살려고 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 임원진이 대거 방한해서 이재명 후보를 만난 일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는 안 만났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재명 후보 측이 야, 미국이 우리를 차기 대통령으로 보는 것 같다 이러면서 자랑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자랑할 일입니까? 뉴욕타임스 임원진이 이재명 후보 만나가지고 뭐 물어보냐면은 북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인터뷰였냐 물어보니까 인터뷰도 아니었어요. 그냥 뉴욕타임즈 임원진이 인터뷰도 아닌데 갑자기 와가지고 이재명 후보만 만나고 간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CIA가 이재명 후보 검증하러 면접 본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짓 하는 나라가 세상에 미국 말고 또 있습니까? 뭐 일본이나 중국, 프랑스 이런 나라의 차관보급 인사가 와가지고 대선 후보를 따로따로 만나고 다닌다든가 아니면 뭐 필리핀의 언론사 임원진이 한국에 와가지고 비공개로 대선 후보 면접 보고 가는 일이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미국이 야, 내가 상전이고 한국의 대선 후보는 자기 신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명나라가 조선의 왕을 자기 신하로 보고 새로 조선의 왕이 막 나오면은 얘가 명나라다 해서 고분고분한 애인지 아니면 무슨 흉심이 있는지 이런 거 파악하려고 만난 것처럼 만난 거예요. 당연히 미국 차관보나 언론인이 한국 대선 후보 면접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대선 후보가 미국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자기가 한번 살펴보고 허락을 해줘야 된다는 것처럼 사상검증을 하고 다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 이게 뭐 하는 거냐, 정식 인터뷰 요청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판에 야, 뉴욕타임즈 임원진이 자기를 만나고 갔어, 자기 차기 후보로 점 찍었나 봐 이러면서 좋아하고 자랑하고 다니고 성은을 입은 것처럼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이게 간도 쓸개도 없는 사대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가 미국에 간다는 기사도 나왔거든요. 나중에 오보라고 했는데 아마도 캠프 측에서 흘린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돼요. 애초에 그 기사 자체가 민주당 관계자를 인용해서 한 보도였어요. 민주당 쪽에서 흘린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미국에 방문하면은 어떨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방미를 추진하는 측에서 간을 보려던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실제로 뭐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 원장이 이재명 캠프에 가 있는데 캠프 내에서 방미를 추진하는 사람이 있다. 자기는 반대하는데 그렇게 추진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캠프 측에서 김한정 의원 이런 사람들을 미국에 보내가지고 미국의 관리나 싱크탱크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다고 그래요. 이렇게 죄다 미국에 아부하고 굴종하니까 정치판에서 미국에 대해서 당당히 할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미국이 한국에 무기를 강매하잖아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8조 원어치나 샀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엄청 샀는데 지금 얼마 샀는지도 모릅니다. 한미 방위부문단과 협상하면서도 미국이 인상률 깎아준다 이러면서 대신 미국 무기 사줘야 됐었어요. 완전 날강도들 아닙니까? 게다가 미국이 무기를 강매하는 바람에 우리가 강제로 사잖아요? 그 북한이 아니 첨단무기 반입이다, 군사 긴장 고조 행위다 이런 식으로 반발하는 바람에 한반도 긴장 고조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세 뜯기고 남북관계 안 좋아지고 문제가 많은데 우리나라 정치권 중에서 미국이 무기 강매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최근에 또 뭐 있습니까? 미국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한테 반도체 영업 기밀 자료를 내놓으라고 강요를 했어요. 미국에서도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 자료를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한테 요구할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마구잡이로 그냥 달라고 윽박지른 거예요. 세상에 어느 나라 정부가 기업한테 영업 기밀 자료를 내놓으라고 강짜를 부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미국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이럴 때 나서야 되는 게 뭡니까? 정부죠. 개별 기업이 어떻게 거부해요? 피해 입을까 봐 걱정되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정부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기껏 한 게 뭐 자료 제출한 뒤인가 뭐 우려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 게 다예요. 국익을 지키고 뭐 이런 거는 하나도 못하는 거죠. 미국을 상대로는. 다음으로 기득권층의 공통점이 또 뭐가 있냐면은 민주노총을 적대시한다는 거예요. 이거 보시는 분 중에서도 민주노총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민주노총은 적대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민주노총이 무슨 단체예요? 노동자로 이루어진 단체예요. 한국 사회에서 을이나 병, 정 이런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2018년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돌아가신 김용균 씨나 올해 특성화고 학생이 실습하다 돌아가셨는데 그런 노동자들 곁에 있는 게 민주노총입니다. 기득권층은 노동자들이 뭉치는 걸 가장 겁내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물론이고 정치, 검찰, 사법부, 언론 등등 해가지고 기득권은 민주노총을 적대해요. 언론에서 노동자들 목소리를 다뤄줍니까? 안 다뤄줘요. 노동자들이 집회하면은 교통방해된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잖아요. 안 다뤄줄 뿐입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겪고 있는 것처럼 검찰, 언론, 정치 세력이 한번 적대하기 시작하면은 온갖 악성전에 있는 사실 없는 사실 다 동원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려요. 그 기득권 세력들이 매장시키는 주된 대상 중에 하나가 민주노총입니다. 민주당을 대하는 것보다 훨씬 심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누가 다뤄줘야 됩니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치권, 그런 생각 있는 사람이면은 민주노총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돼요. 파업하면 왜 파업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불법 파업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 정치권은 표로 봐도 민주노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10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민주노총이라고 하면은 덮어놓고 적의로 여기고 적대합니다. 홍준표도 강성노조. 이 강성노조, 기성노조가 대표적인 민주노총 탄압 프레임이죠. 홍준표도 보면은 강성노조 운운하면서 노조 탄압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힘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쳐봐요. 정말 강성노조만, 강성노조 기준도 뭔지 모르겠지만 이 강성노조 몇 개만 선별해가지고 몇 개 악질노조다 해가지고 정리하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민주노총 전반을 탄압하고 노조할 권리 그 자체를 탄압합니다. 기업들의 편을 들어주잖아요. 집회 시위의 자유 자체를 말살시켜버리고. 오해하시면 안 될 게 노조가 노조 내에서 무슨 잘못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노조를 외부에서 힘을 들여서 무너뜨리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런 걸 갖고 비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독재라고 하잖아요. 노조 내부의 일은 노조 내부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소년공 출신이라는 이재명 후보도 적폐 세력들이 하는 논리를 그대로 되풀이해요. 강성노조. 자녀 취업 위한 투쟁을 하는 게 황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시도 때도 없이 해고돼서 투쟁하는 사람들, 매일같이 죽어나가지고 더 이상 죽이지 말라면서 투쟁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왜 안 하는 건데요? 이재명 후보가 이 강성노조 이야기를 한 게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겠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근데 진짜 노동자들을 위한 후보였으면은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할 때 기업이나 사법부 판결에 따라서 정당한 파업이더라도 불법으로 매도되는 일이 있다. 그게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합법이라는 미명하에 막는 수단으로 쓰인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노동자들이 처음부터 불법 행위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있겠냐. 왜냐하면 불법 행위를 하면은 보통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들을 당해요. 노조가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정당한 파업을 해도 기업이나 사법부에서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 지으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정당한 파업의 절차를 지켜도 불법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노동자로서는 정말 절박한 나머지 최후의 선택으로 투쟁을 하는 거죠. 파업을 한다든가 총파업을 한다든가 이런 건 최후의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노동자들도. 근데 그런 것들을 불법으로 만들면은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제는 선진국이고 좀 더 성숙한 사회면은 노동자들이 그 정도로 궁지에 몰리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금 인상을 해달라는 정당한 쟁의 행위부터 부당 해고에 대한 반발, 아니면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한 해결 요구 등이 기업들이 잘 해결해주지 않는다고요. 이런 노동자들의 요구를, 노동자들의 피부로 느끼는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게 불법이라고 탄압하고 하는 것보다 우선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법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들의 요구가 뭔지, 그들의 요구를 해결해 주려고 충분히 노력했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이 사라져요. 그러면 기업한테도 이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노동자들을 위한 후보면 노동자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예요. 기득권의 입장에서 민주노총 저 골칫덩어리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해서 민주노총을 보느냐, 아니면 노동자의 입장에서 야, 민주노총이 왜 파업을 하냐, 왜 투쟁을 하냐,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이 뭐냐를 기준으로 바라보느냐, 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이 뜻은 이재명 후보도 홍준표 후보처럼 기득권의 관점에서 민주노총을 본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집회 같은 거 보면 민주노총 집회만 유독 차별하고 금지합니다. 심지어 지난 7월에 집회를 했다고 해서 민주노총 위원장을 방역법 위반으로 구속시켰어요. 그리고 10월에도 집회를 하고 최근인 11월 13일에도 전태일 열사 기일을 맞아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했는데 민주노총 집회만 매번 불법이었습니다. 민주노총만 집회를 한 건 아니에요. 그때 서울에서 보수단체도 집회를 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서울에서 집회가 232건 있었답니다. 연인원 2만 명이 참가했대요. 11월 13일에도 민주노총이 집회한 그 날에 보수단체도 청와대 행진까지 했어요. 그런데 민주노총 집회만 막았습니다. 이거 너무 대놓고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차별하면서 민주당 정부가 민주노총이 집회를 해가지고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주범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민주노총이 집회한 뒤에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자발적으로 독려를 했는데 집회 장소에서 코로나19 확산된 사례가 한 건도 안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민주노총이 엄청 신경 쓴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여기서 코로나19가 퍼지면 공격의 빌미가 된다, 우리가 엄청나게 조심해야 된다 해가지고 매우 조심했기 때문에 확산 사례가 안 나온 거예요. 확산 사례가 조금 정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혀 안 나왔다는 거는 엄청나게 조심했다는 겁니다. 근데도 방역법 위반으로 구속을 시켰어요. 정부가 진심으로 코로나 확산이 염려가 되면은 민주노총 집회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식으로 집회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협조를 구할 수도 있잖아요. 방안을 강구해주고 안내와 지도를 잘해주고 방역을 이유로 해가지고 집회 자체를 금지당하는 게 민주노총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보려고 하는데요.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세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후보랑 이재명 후보의 발언들인데 둘 다 보시면 남북관계의 목표를 비핵화라고 그래요. 비핵화, 이 핵 문제는 남북관계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일단은 그런 거 다 둘째 치고 남북관계에서의 목표가 어떻게 비핵화가 됩니까?
남북관계 개선을 하고 통일을 이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손 치더라도 비핵화만 되면 끝입니까? 비핵화가 되면 그 뒤에는 뭐가 어찌되든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비핵화가 돼도 남북 사이에 분단이 되어 있는 건 똑같고 여전히 정전협정으로 남북 사이에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건 똑같은데 어떻게 비핵화만 되면 끝이에요? 그러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기 전엔 뭐 했습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데만 성공하면 그 뒤에는 북한을 붕괴시키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뒤에는 후수통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비핵화만 하자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서 변화를 요구하겠다.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가 뭡니까? 아니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돼서 안 풀리고 있는 원인이 한국 정부가 북한에 할 말을 다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한국 정부가 북한에 막말하면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오락가락 하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작년에 경기도에서 문재인 정부한테 한미연합훈련 취소하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했어요. 8월 달에 한미훈련 할 때도 훈련 연기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했었고 11월에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바이든도 이해할 거다 이러면서 훈련 연기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이랬던 사람이 올해는 입장이 싹 달라져가지고 올해 8월에 국회의원 74명이 한미훈련 연기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74명이면 300명 중에 70명이면은 4분의 1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엄청 공무적인 일이에요. 근데 여기다 대고 이재명 후보가 한미연합훈련 연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왜 안 된다고 했냐면은 미국 입장을 고려해야 된다. 전작권 환수해야 된다. 이런 거였거든요. 아니 그러면 2020년에는 작년에는 미국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됐던 거예요? 전작권 환수는 2020년에는 추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2021년에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작년에도 올해도 똑같아요. 근데 왜 작년과 올해는 입장이 다릅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북한에 발언하는 게 좀 수위가 강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11월 5일에 대구에서 학생들을 만났는데 거기서 북한이 코로나 같다고 그랬어요. 아니 대선 후보가 앞으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대통령이 다른 나라한테 코로나 같다고 해도 됩니까? 미국한테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봐요. 야 코로나 환자 제일 많은 거 미국 아니냐, 미국 코로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주한미군은 코로나 같다. 주한미군이 우리나라한테 잘못도 많이 하는데 내보내기도 어렵고 참 어렵다. 주한미군 떨쳐지지 않는 코로나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왜 북한이랑은 외교적 분쟁이 일어날 만한 적대적인 말을 이렇게 스스럼 없이 하는 거죠? 그 아래는 더 심각해요. 북한을 절멸시킬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평화를 해야 된대요. 아니 그러면 북한을 절멸시킬 수 있으면 절멸시킬 겁니까? 동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민족인데 형제잖아요. 이산가족도 있습니다. 아직도. 이산가족 상봉하자면서요. 그 이산가족 만나는 사람한테 와 북한 사람들을 절멸시킬 수 있으면 절멸시키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할 수 있습니까? 이 민족애와 민족의식이 있는 말이에요. 북한이 한국을 절멸시키겠다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북한이 만약 이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 난리가 납니다. 요 봐라 저게 북한의 진심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재명 후보는 북한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국힘당도 저렇게 이야기 안 해요. 국힘당도 최소한 북한 정부와 북한 인민을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절멸시키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국힘당도.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때 북한의 아태평화위원장이랑 만나가지고 환담도 하고 선물도 하고 만찬도 하고 각종 교류 사업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가 평화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북한에서는 고맙다 이러면서 방북도 권유하고 이랬어요. 빨리 방북했으면 좋겠다. 이래놓고 뒤에서는 절멸 운운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도 똑같아요. 북한에서 10월 4일 날 통신선을 복원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복원했냐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목적을 밝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북한이 선의의 조치를 하나 하면 예의상 한국도 북한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이런저런 조치를 하겠다 하고 긍정적인 주고받는 게 생기잖아요. 이게 생기면서 이런 상응하는 조치를 서로 해주면서 선순환되는 고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북한에서도 야 그러면은 남쪽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엔 우리가 이런 걸 하겠다. 이런 식으로 관계 개선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원래 관계 개선이라는 게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같이 큰 거를 하기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면서요. 그래서 북한이 할 수 있는 걸 하나 한 거예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도 할 수 있는 걸 하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작은 거라도 상응 조치를 해야죠. 근데 어땠습니까? 통일부 대변인이 통신선 연결된 날에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이렇게 말하고 그 뒤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토대가 마련됐으면 그 토대 위에서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개성공단이랑 금강산관광도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추진하는 게 없죠. 5.24 조치는 한국 독자 제재여가지고 아무 때나 해제해도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했어요. 지금은 4.27 선언이나 9월 평양 공동선언 같은 거는 아예 말도 안 꺼냅니다. 할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심지어 올해 통일부도 이 남북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해달라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6월 15일에 판문점 선언 같은 남북 공동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안을 정부가 보내주면은 국회에서 6월 내에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기준안 좀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정부가 안 보냈습니다. 이래놓고 종전선언 하자고 교황 만나고 보여주기식 행태만 하는 거잖아요. 정부도 문제고 민주당도 문제가 있어요. 국회에는 국민청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에 법안이 상정되는 건데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10만 명을 넘겼어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넘겼습니다. 이 국회 청원은 최대 150일 안에 국회에서 이야기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 심사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해 버렸어요. 무슨 뜻이냐? 3년 뒤에 하겠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안 하겠다는 거죠. 이러니까 민족 문제, 통일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는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국힘당 물론이고 민주당도 안 하고 정부도 안 하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은 남북 정상회담 한 것도 왜 한 거예요? 남북 관계를 실제로 발전시키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지지율 높이려고 한 셈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결론으로 물론 이제 정치판에서 누가 조금이라도 더 낫고 누가 더 나쁘고 뭐 이런 걸 따지려면 따질 수 있겠죠.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다 기득권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기득권은 본질적으로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게 아니라 돈이나 권력, 향응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이들이 권력을 정말로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밖에 없으니까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세워줘도 개혁을 안 하는 거예요. 대신에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혁적인 척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미국에 대신에 그러면서 미국의 압을 굴종하고 민주당이랑 국힘당이 앞에선 싸우고 뒤에선 짝짝꿍하고 통일은 내팽개치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다 큰 그림이 있으니까 그냥 믿고 지지하면 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을 안 하고 후퇴하는 게 뚜렷해도 무조건 지지해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 정권교체 여론이 60% 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개혁이란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알아서 해줄 거면 진작 했어요. 이재명 후보도 알아서 개혁해주지 않습니다. 즉 믿을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이 주도해야 돼요. 국민이 정치인을 믿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 기득권이다 모두가 정치인 믿고 있어서 되는 거 하나도 없다 라고 생각해서 국민이 주도해야 됩니다. 국민이 주도해서 정치인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국민이 나서서 개혁을 하라고 만들어줘야 됩니다. 국민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모두 다 심판받는다 라고 해서 국민이 끌고 나가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나서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국민이 정치판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국민이 나서서 뭘 해야 되냐? 첫째로 우리나라를 노골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미국이랑 혐한을 대놓고 자기 정책으로 내세우는 일본을 배격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을 배격해서 자주를 실현해야 돼요. 둘째로 사회 대개혁을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이 사회의 주인이 되도록 자주와 민주를 실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적폐청산에 거세게 나서야 합니다. 국힘당, 정치검찰, 적폐언론 이런 보수 적폐 세력들을 청산하는 투쟁에 나서야 되죠. 언제까지 정치 세력을 믿었다가 뒤통수 맞고
그냥 믿고 기다렸더니 아무것도 안 되고 개혁을 지지부진하게 하는 바람에 역풍 불어서 국힘당한테 정권 뺏기고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국민이 나서서 완전히 주도권을 쥐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이 나서서 하나로 뭉쳐서 대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이걸로 오늘 아침 햇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